안녕하세요. 이슈톡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이현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엄청 간만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이슈톡 좀 중간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시작한 지 이제 2달 지났는데 벌써부터 올해 뭐 다양한 이슈가 많이 올라와서 남은 올해 이슈톡 좀 활기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전무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오늘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두 분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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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저희가 한참 쉬었죠 방송을. 네. 사무실에서도 도시락만 먹고 누구 걸릴까봐 막 서로 민폐 끼칠까봐 그렇죠. 아주 전전긍긍이죠. 조신하게 지냈죠. 저희 회사도 이제 모토가 그거든요. 첫 번째 걸리는 직원이 되지 말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들 조심했고 저희 이례적으로 이제 증권사에도 또 높으신 분들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조금 아직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희 방송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안전하게 촬영했으니까 이제 걱정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두 분 모시고 이제 2021년 첫 번째 이제 이슈에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작은 이제 긍정모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 먼저 조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이 미국 10년 금리 상승에 대한 집단 면역은 생길까? 그래서 금리 다음 이슈 관련해서 조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렇죠. 이거 너무 오랜만이어서 뭘 할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네. 그냥 그 전망을 해보자. 네. 그냥 전망을 해보자. 요즘 그리고 제목은 제가 뭐 10년 금리 상승 이렇게 적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쿼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그 어벤져스 그림에다가 커벤져스. 그래서 이제 그 국기를 넣으려고 이렇게 하나씩 찾다 보니까 타노스가 누군지가 헷갈리더라고요. 미국이 타노스인지 중국이 타노스인지. 그래서 근데 나머지 넷이 이렇게 합쳐서 중국이랑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타노스가 중국이 됐어요. 중국이 어울리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 쿼드 관련은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지금 이제 제일 첫 장에 넣었던 거는 미국 주식시장 전망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뇌피셜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좀 인지해 주시고 네. 제가 애널리스트 아니니까 네. 숫자가 좀 틀리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인지를 해주세요. 일단 그냥 전망에서 제 마음대로 그린 플로 차트로는 코로나가 걸렸고 네. 그 다음에 실업률이 폭등을 했어요. 네. 13.07%까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19년도 12월에 3.6이었는데 네. 20년도 6월에 13.07까지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GDP 급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페드가 나서서 유동성을 확 증가를 시켜버렸어요. 네. 근데 뒤에서 설명드리면 GDP의 18% 정도까지 완전히 늘린 상태를 계속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빨랐고 그래서 GDP가 급등해버리고 다시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또 고점갱신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현재. 네, 현재 지금까지 됐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저축률이 생각보다 이렇게 확 이제 실업률 높아지면서 올라갔다가 저축률로 떨어졌는데 실업률은 안 올라갔는데 저축률이 올라갔더라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 저축률이 올라간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고용 불안인 것 같다. 다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업률 하락에 대해서 이제 페드가 계속 포커스를 두는 게 구직 포기한 사람들은 계산할 때 계산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실업률 계산. 실업률 이거 계속 숫자만 보고 우리 금리 막 올리고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계속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양극화 문제가 계속 생각하는 걸 말은 안 하지만 계속 이제 부양책을 쓰는 이유도 결국 양극화를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렌 서머스나 뭐 이런 사람 이런 이제 옛날 미국 재무장관들은 막 싫어하고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거다. 경기 살았는데 돈 계속 이렇게 풀면 어쩌려고 그래. 나중에 회수도 못 할 거면서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 증가했고 그러면 이제 금리 급등하면은 빚이 많아졌으니까 이자 비용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못 올라갈 거라는 로직에는 약간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네네. 근데 이제 인플레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쩔 거야? 막 이런 게 이제 시장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예상하는 거는 그 페드가 세니까 그래서 완만하게 이자율 상승하는 거 정도로 인플레랑 맞춰서 할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인데 제가 그래서 뒤쪽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럼 블랙스완이 뭘까라는 게 이제 오늘의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네. 아무래도 양극화가 해소되는 게 경제에는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부자가 하루에 10끼씩 먹진 않으니까 그렇죠. 소비에 한계가 있다고
보면 그쵸, 예. 전반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야 경기는 회복된다. 네, 맞죠. 그랬을 때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맞다고 보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돈이 없잖아요.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보여줘야죠. 이 코로나로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진 맞아요. 상황이라서 이게 더 해결책이 더 없어지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주위에도 뭐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례도 한국도 많은 것 같아요. 막 잘 되는 일본에 뭐 사람들 돈 많이 벌고 또 옛날에 뭐 젊은 친구들 중에도 뭐 비트코인 좀 목돈이 있던 친구들 또 벌고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좀 더 심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2주간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최근에 이 한 2주간 시장이 어땠다. 근데 키는 결국은 금리예요. 10년짜리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랑 이런 것들이 다 오르고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다 내리고. 내려오고. 네. 근데 원래 그 금리랑 그다음에 주가 연동되는 거는 조금 지금 움직이는 거랑은 이론적이라는 거랑은 좀 반대잖아요, 네, 지금. 네. 근데 이 그림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차트들이 10분 차트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치고 그다음에 10분 차트거든요. 네. 그럼 보시면은 금리 딱 떨어지면 쫙 올라가고요. 네. 주가 지수 1번. 네. 1번. 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전인대 네. 미국 정인대에서 네. 그 안정 성장, 고용 네. 창출 중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미 중 고위 회담 하겠다. 회담하겠다. 네. 이런 거 발표 나면서 쫙 다 올랐어요, 주가들이. 그랬는데 다시 또 주말쯤 갔더니 갑자기 금리 빡 오르니까 주가 훅 내려오는. 예. 네. 그 다음 주도 보시면 그래요. 똑같아요. 아, 금리가 꾸준하게 올라요. 거의 계속. 그래서 1.7까지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까지 가나요? 이거? 예? 얼마까지 가요? 이거 얼마짜리? 그러니까 가냐가 지금 다 이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2는 안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페드도 이 정도에 맞추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추정, 그러니까 예상해보는 거죠. 그 네네. 정도 되는 게 서로 간에 해피하게 주가도 폭락하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네 금리 비용도 절감하는 수준에서 마치고, 그래서 논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예상이고요. 시장이랑 비슷하죠,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왜 그러냐는 건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1번이라는 부분 보시면 러셀 네. 같은 경우는 프로핏 테이킹 하면서 오히려 내려가는. 러셀들이 더 많이 빠졌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연준에서는 계속 뭐 경제 성장률 올리고 좋아진다. 네. 그러고 있으면서 금요일 날 FOMC에서 갑자기 SLR이 이제 뭔지 하도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뭐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은행이 담보해 주는 거예요, 담보. 그러니까 원래 은행이 전담포잖아요. 네, 네. 그죠? 집 담보 잡고 담보 돈 돈 빌려주고, 빌려주고. 물건 잡고 돈 빌려주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은행들한테도 너 그러면 채권 있으면 몇 프로 정도는 현금 담보 나한테 박아 이런 거거든요. SLR도 결국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SLR에서 넣어준 걸 완화시켜준 게 국채 사게 해주느라고, 국채는 그 담보 없이 돈 넣는 거 없이 해주는 게 SLR 완화 정책이었어요. 그럼 은행이 연준한테 돈을 안 넣어도 되는 부분만큼 더 쓰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 더 풀어서? 대출을 해주라는 네. 거였는데 그게 30일까지였대요. 3월 30일. 아, 그래서 그거를 연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국채랑 지준이랑도 쌓는 걸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팔아야 되면 어떡하냐 막 이러고서 난리를 쳐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그 뉴스 나면서 금리 확 떴어요. 4번 앞쪽에서. 근데 그 확 뜨니까 바로 말을 바꾸는 거죠. 아니 그거에 보완하는 조치를 낼게. 영구적인 조치 이렇게 뭐 3월 30일까지 한다 이런 거 말고 영구적인 조치를 낼게. 그래서 슉 내려가면서 주가 다시 회복하면서 끝났어요. 그 얘기는 이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드리나 하면 결국은 지금 최근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가고 네.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 상승하고. 근데 원래 이론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주가도 상승하고 올라가고. 이게 원칙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자꾸 원칙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계속 똑같이 그렇죠. 움직이니까. 유동성으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유동성으로 됐고 그 다음에 실제 코로나라는 사태가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을 이 정도 풀어본 적도 없어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가 급등락의 키팩터는 결국 금리였다는 건 확실한데 근데 이제 벌써 오늘만 해도 좀 다르잖아요. 오늘 금리, 어저께죠, 어저께. 금리 확 빠지는데
주가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면역이 된 건가, 이제 이 패턴이 깨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패턴이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그 패턴 면역이라는 표현도 코로나처럼 금리 레벨이 뭐 한 2 가도 뭐 그냥 괜찮은 거였어. 이게 이렇게 이제 면역이 좀 다 돼서 이렇게 막 확 오른다고 확 내려가고 막 이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 차트를 그려드렸는데 네. 98년부터 2020년까지 쭉 다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레인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서브프라임 그러네요. 때 같은 경우는 왕창 내려갔다가 네. 2009년 차트 그쵸. 가운데쯤. 가운데 왕창 들어갔잖아요. 이게 서브프라임 때인데 이번에는 돈을 확 풀어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았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페드는. 그래서 한 번 학습한 건 여기서는 다시 학습해서 하지 당하지 않겠다.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레벨이 대충 뭐 한 2010년도 레벨 근처까지는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짜 이게 인플레이션 막 높은 레벨인가? 막 높다고 난리들 치는데 기름값 올랐는데 안 올랐어 막 이러면서 난리들 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숫자상으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10년 금리들 네. 레벨 보면은 그냥 코로나 전 금리 정도 됐어요. 2%까지 가도 별 뭐 그렇게 1.8, 2 가도 뭐 그렇게 그렇죠. 위험한 네.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금리 상황으로만 보면. 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타겟 인플레를 한 2% 정도 원하는 거니까 네, 네. 지금 그 전에는 2%가 안 돼서 문제라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계속. 네. 그래서 그 부스트하는 거였으니까 지금 이 정도 해야도 2% 안 될 거야, 막 이러니까 뭐 별의별 용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이런 뭐 거. 에버리지로 해준다, 뭐 네. 평균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집단 면역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올 집단 수 있다. 면역은 될 거고 금리가 이렇게 금리에 이렇게 민감하게 변동이 주가들이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 코로나 같은 이벤트가 과거 이제 금리랑 주가 움직인 거랑 그다음에 이 통화량 있는 부분이랑 이게 이번에도 뒤도 똑같을까?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녹색이 M2 증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트들 나오면 M2가 이렇게 쭉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스케일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는 건가 하면 이거는 월을 뺀 거예요. 전월에서 금월, 월 전하고 한 달을 빼기를 계속하면은 월로 증가된 부분들이 월 증가만 보이잖아요. 표시되게. 네, 월 증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에버리지로 보면은 월 증가로 보시면은 한 여기 보시면 뭐 한 200, 300 뭐 요 정도쯤 증가해요. 근데 네. 요때 서프라임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네, 그때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쪽에. 오른쪽 끝에 쪽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배수가 거의 뭐 900? 뭐 이 정도까지? 네, 900 이렇게 올라가요. 네, 네.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달에. 예.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통화량 M2가 엄청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니까 시중에 M2가 그냥 쉽게 이해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통화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까지 포함한 돈이니까 진짜 돈 그냥 뭐 쓰일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네, 돈, 네. 현금화할 수 있는 돈 전부 다니까 그게 엄청나게 풀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 2,500, 3,800으로 그냥 점프한 이유가 결국 이 돈 풀어서 지금 네. 아까 조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동성으로 돈 풀어서 그냥 점프해버린 거죠, 그냥. 예. 그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려면 여기 2009년 여기 나름 올라왔거든요. 이 녹색 M2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서브프라임 있을 때 돈을 푼 거가 이 정도 반영이 됐는데 코로나가 그거에 진짜 비- 어마어마하게 비교가 안 풀었다라는 돼요. 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서. 그리고 지금 거기 그림 보시면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보시면은 2011년도, 2014년도 보시면은 금리도 올라갈 때 주가도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2013년도도 금리 올라갈 때 주가도 올라갔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금리 내려가면서 주가 계속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계속 풀긴 푼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GDP, 그럼 이제 똑같이 증가를 했어도 GDP가 증가했을 때 100 증가한 거랑 뭐 GDP가 뭐 3만일 때 100 증가한 거랑 GDP 만일 때 100 증가한 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면 그 GDP 대비로 보면은 얼마나 증가한 걸까라는 걸 이제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12개월 롤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위에 제목에서 네. 롤링이 뭐냐면 12달, 아까 그 앞에 페이지는 한 달이었잖아요. 그걸 12개씩을 더한 거예요. 아, 1년 동안 돈 푼 게 얼마쯤 될까? 아, 1년 동안 돈 푼 거, 1년 동안 돈 푼 거를 보고 그 1년 동안 돈 푼 게
GDP 대비 몇 %, 정도 돈이 풀린 걸까? 네. 그게 이제 그 주황색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수직 상승. 그 2010년도 보면 오히려 내려갔잖아요. GDP 대비로 보면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회수를 한 거죠. 10년쯤 되면 회수해서 좀 이제 줄여놓고서 비율 대비 했었는데 이번에 올라간 건 어마무시하죠. 거의 대략 계산하면 한 5년에서 7년치를 한 번에 풀었어요. 두 달 동안, 엄청나요. 두세 달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에 그 앞에 페이지 보시면은 주가 올라가면 금리 내려가고 네.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네.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됐던 것처럼 이후에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는 거죠. 이게 뭐 과거랑 비슷해야 뭔가 추론을 하는데 추론을 하는데 이게 아. 너무나 다르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결국은 이 통화량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중앙은행이 빚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빚지는 거니까 조금 금리 올라가면은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그럼 이제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적절한 수준에서 막으려고 노력을 계속 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 한 장이 이제 그 다음 장인데 저축률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약간 보라색처럼 된 게 실업률이고요. 네. 그 다음에 녹색이 저축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2019년도 12월에 보시면은 갑자기 낮았다가 완전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쭉 올라간 게 이제 6월 1일.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는 저축률이 확 올라간 거죠. 19%로. 이게 그 저축률은 어떻게 계산된가 하면 가진 자산 나누기 저축한 금액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금이 늘은 거네. 예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중에서 위에가 이제 쓸 수 있는 저축해 놓은 거 이거를 계산해 놓은 이제 데이터들이 다 있더라고요. 페드에서 다 이걸 다 퍼블리싱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서 모아봤더니 이제 실업률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저금도 많이 하는 거죠. 그쵸. 리즈너블 하죠, 그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일단 모르니까. 처음에 쟁여놓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 돈 확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축률이 떨어진 거죠. 돈 들어온 거 쓰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얘 돈 괜찮아질 것 같아. 이제 실업률도 같이 떨어진 거죠. 그죠 보시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밑으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내려갔는데. 실업률은 아직은 이제 3개월마다 실업률은 3개월마다 나오니까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그것도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그 저축률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걸로 봤더니 저축률이 확 올라간 거예요. 1월 달 거. 네. 한 달씩 딜레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를 그 의미할까? 뭐 불안한 마음이 있다. 불안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들이 결국은 중산층이나 소비층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페드나 뭐 옐런이나 아니면 파웰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드가 비둘기 물론 뭐 민주당이어서 비둘기고 뭐 이렇게 매파 비둘기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비둘기파 하면은 온건한 쪽이어서 뭐 시장 친화적이고 최대한 뭐 양쪽 하나 하고 재정 지출 늘리고 금리 안 올리고 이러는 파 애들이 비둘기. 비둘기 매는 강경 그래서 이제 뭐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고 물가 상승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러는 파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비둘기니까 근데 비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뭐냐는 거죠. 결국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업률은 높아진 상태인데 이번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게 저스티파이 되겠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3월달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은 이제 그걸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결국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여기서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돈을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 네. 옛날에 그 영국에서 파운드가 미국으로 넘어갈 때 기축통화 넘어갈 때 결국 전쟁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금 다 줬다가 돈 없어가지고 기축통화 미국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돈 너무 많이 찍었잖아요. 딴 나라 대비 엄청 찍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딴 나라들 다 이거 물음표를 치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이제 적당한 수준의 지출이 되고 이게 유지되는 걸 보여줘야 세금으로 메꿀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줘야 이제 기축통화로 힘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쵸. 그러면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벌써 면역이 이제 생겨가고 있으니까 생긴 다음에 그럼 뭐냐. 근데 저는 이제 그 중국과의 협력이냐 대결이냐 아니면 텍스 이 둘 중에서 고르는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중국하고의 대결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텍스는 뭐 어쨌든 자기들끼리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안 올릴게. 내가 안 올릴게.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결정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거는 뭐
논외의 여지가 있는. 예, 그 자기가 핸들링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북한도 핸들링 안 되고 다 핸들링이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누구도. 그래서 이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다 보니까 이제 쿼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쿼드가 뭐냐를 이제 찾아보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의 반중 연합체예요. 네. 근데 이게 저는 19년도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네 개의 역사가 좀 있네요. 네,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최근에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이게 19년도에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2007년도에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조용히. 사라졌다가 다시 2017년도에 부활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느낌에 제가 그냥 이건 진짜 내피셜인데 서브프라임 생기니까 중국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자꾸 이제 갈등에 불 떨어져서 이렇게 좀 어수선할 때 이렇게 침략해서 뺏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호주 이런 애 모여서 야, 중국 애들을 어떻게 견제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때는 안보가 이제 시큐리티가 더 우선이었던 포커스예요. 그랬다가 결국은 2017년도에 부활하면서 나토 같은 안보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었는데 쓱 조용히 그냥 뭐 하자 뭐 말로만 하다가 2019년도에 뉴욕에서 외교장관들끼리 모였어요. 2020년도에는 또 마찬가지로 외교장관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2020년은 일본이 어레인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자고. 다시. 오히려. 열심히 하자고. 그래서 이제 여기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목표로 코로나를 이슈 삼아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경제 회복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백신도 좀 나눠 갖자. 뭐 이런 거 여기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군사훈련해요. 넷이 모여서 넷이 모여서 군사훈련을 해요. 뭐 원래 그냥 뭐 카더라인데 미국이 경쟁 상대가 어느 정도 크면 꼭 견제한다. 그래서 원래는 2008, 9년 정도에는 중국을 견제를 좀 하려 했는데 서브프라임 터져서 일단 집안에 분쟁이 많으니까 잠깐 제껴놨다가 다시 하는 거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결국은 해양 완보, 주권을 존중하는 거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쿼드라는 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쿼드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얘기는 퀸텟, 그러니까 5개라고 해서 영국을 자꾸 초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쿼드 플러스라고 해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초대하고 있어요. 들어와라. 너도. 근데 함께 해라. 배같이 타자. 그래서 여기 지도 제가 이제 그려드렸는데 지도 보시면 사각형 안에 중국이 딱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우리 껴져 있고요. 남한이 조금 껴져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영국을 자꾸 들여오는 거는 그냥 제 내피셜로는 홍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홍콩에 대한 약간은 뭐 아직 지분은 있으니까 자극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뭐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리고 홍콩 사람들도 이제 영국으로 이민 가는 것도 막 받아주고 이랬잖아요. 예,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심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죠. 심정적인 자극을 주는 거 아니까. 왜냐면 이 사각형 안에 영국이 들어갈 길이 없는데 저쪽으로 하면 너무 전선이 그냥 너무 전선이 멀잖아요. 그래서 왜 영국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러면 이건 쿼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어떻게 하려는 거라고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중국을 포커싱 한다면 그냥 그런 거가 아닐까. 그렇죠.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 보여요. 그래서 처음이더라고요. 정상회담은 올해 한 게. 3월 12일 날 쿼드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했고 그때 바이든, 그 스가, 모디, 스캇, 호주 총리들,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들이 다 모인 거더라고요. 다 모였네요. 예. 근데 주요 의제가 되게 웃겨요.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 이거가 주요 의제예요. 대통령 모여서. 견제하는 거죠. 근데 견제도 견제지만 저 히토류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5G, 뭐 반도체, 뭐 다. 디스플레이, 발전, 뭐 연구 자석 이런 게 전부 다 저 히토류가 없으면 안 된대요. 거기다 이제 탄소 제로 가자 그러면은 결국은 저게 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모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경제 충돌을 먼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사 충돌하고 인도도 들러갈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 근처에서 전쟁 비슷하게 국지전이 좀 있었잖아요. 좀 붙었죠. 붙었었죠. 그 다음에 호주는 또 중국한테 찍혀가지고 이거 광물들 안 사주면 우리 망하는데. 그러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와인도 안 사준다고 막 와인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바이든이랑 시진핑이랑 붙은 거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러니까 이제 쿼드 정상회의 직전에 화웨이 빵 때리고 그랬더니 중국은
고위급 회담 직전에 테슬라 빵 때리고 테슬라 쓰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안보에 위협된다고 안 쓰고 저기도 화웨이 안보에 위협된다고 안 쓰고. 그러니까 안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뒷장은 제가 이제 그냥 뉴스들 나왔던 거를 쭉 뽑아본 거예요. 2017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쿼드가 여기서 작년에 인도양에서 첫 훈련을 했고, 군사 훈련을 한 거고, 쿼드로 중국 견제하느라고. 그 다음에 그 4개국 연합으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 이번에 하는데 엄청 말을 막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다더라고요. 좀 과격한 얘기가 오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너네는 뭐 흑인 그렇게 인권 탄압하면서 뭘 우리 보고 난리냐 그랬더니 웃기지 마라. 뭐 너네 위구르에 사람 몇 명 죽였니 막 뭐 이러고 막 이랬나 보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거니까 서로 좀 크리티컬하잖아요. 처음부터 뭐 돈 내놔라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기보다는 이상한 다른 거를 갖다 올려서 싸우는 거죠. 약간 초등학생 싸울 때. 야 너는 옷 스타일도 구리고 뭐 그런 거죠. 공부도 못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시비 건 거죠. 시비 건 거죠.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딴 데 딴 있는데.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대한 거를 문제를 제기 계속 하는 거고 중국은 자꾸 내정 간섭하지 마라. 우리 땅 시비 걸지 마라. 얘기하는 거고. 그래놓고 이제 맨 마지막엔 기후. 지금 이제 코로나도 결국은 이제 뭐 온난화 때문에 생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 협약들, 탄소 제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같이 공조하자. 그 다음에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은 공조하자. 이거는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지금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거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쭉 돌아보면은 정부 부채 증가까지는 이미 실현된 일이에요, 그죠? 그죠, 화살표에서. 그렇죠. 제가 약간 색깔 다르게. 근데 밑으로 빼가지고 제가 블랙스완이라고 써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랙스완이 이제 예상치 못한 뭔가. 근데 그거 나무 끝장나는. 그렇죠. 뭐 이런 게 뭘까? 그래서 뭐 텍스를 올려서 갑자기 뭐 미국이 망한다 이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게 어떤 걸까라고 그래서 완전히 뇌피셜로 블랙스완 뇌피셜을 써보는 거죠.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쿼드가 이제 블랙스완 그 뇌피셜에서 이제 키 드라이버인 거죠. 그리고 왜 이거죠 이거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4시까지 모여서 중국을 저렇게 견제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미 중국이 너무 컸다. 미국이 혼자 상대하기에 너무 커진 건가, 진짜 타노스가 된 건가, 라는 게 첫 번째 물음표였고. 그러면은 그 다른 국가에서 보면 히토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건을 걔네가 만들고 다 수입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그게 피부로 와닿게 된 거죠. 마스크를 살렸는데 마스크가 없어요. 수입을 해와야 돼요. 중국에서. 먹을 거를 하려고 해도 수입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데?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생산도 제일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거가 집중되는 게 그 소비 집중되는 리스크를 다른 전 세계들이 다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쿼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고. 그럼 중국은 어땠나 생각해 보면 중국은 과다한 기업 부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공산당이. 알기 때문에 2007년도 그때 서브프라임 때도 한번 조정해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트럼프 전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고, 근데 꼭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미국 애들이 때려가지고 못했어요, 사고 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과다한 부채가 계속 있는 상태인 거죠. 해결은 못하고. 그러면 근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상대적으로 중국이 고금리예요, 지금. 그래서 위안화로 넘어가서 거기다 코로나로 제일 임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에서 강세가 되는 채권은 위안화 채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안화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그런데 패권 전쟁은 시작을 이미 해버렸죠. 바이든이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 끝나고 이제 한번 모여보자 이러고서 이제 바로 그 화웨이 때리고 테슬라 때리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놓고서는 이제 군사 충돌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쿼드들이 군사 훈련을 하면 대만 근처 이렇게 또 줄치고 홍콩 자꾸 시비 걸지마 뭐 이러고 이러다 보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위구르에선 진짜로 뭐 사람이 많이 우리가 모르지만 많이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 가려졌고 진짜 뭐 홀로코스트처럼 다 묻었대요. 가능하죠, 중국.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히토리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아까 앞쪽에서 제가 블랙스완으로 화살 뺀 것 쪽 보면은 부채가 증가했다는 거. 네. 거기서 이제 잘 돼서 금리도 살살 오르고 인플레도 살살 돼서 잘 되는 게 원래 그 예상인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인플레가 급등한다. 확 떠버리는 거죠. 유가 다행히 어저께 이제 많이 빠져서 괜찮은데 유가가 더 오르고 나머지 것들이 히토리들 값은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가 급등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물건을 싸게 가져와야 되는데 싸게 가져올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무역 잘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자기네가 만들다 보니까 물건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인플레를 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가 생기는 거죠. 그 와중에 미국 금리는 그러니까 급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금리 급등하니까 기업들은 실적이 나빠지고 지금 이제 계속 미국 주가가 오르는 게 인플레가 되든 뭐가 되든 실적이 다 메이크업 할 수 있어.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성장도 미래에 그렇고 미래에 잘 될 거야. 근데 이제 그게 확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금을 더 걷어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네. 정부 비용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축통화조차 흔들리죠, 이제. 못 갚네, 쟤네? 그러면 이제 쟤한테 달라 그래야 되겠는데 돈 주고 빨리 뭐 금이라도 받든 뭐 물건 받아와야겠는데 이러는 걸로 바뀌면서 이제 파운드 때 일어났던 것 같은 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거기서 자유롭냐? 그렇지 않다는 않죠. 거죠. 왜냐하면 이미 고금리로 이제 들어갔는데 돈이 들어갔는데 자금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내 금리가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 결국 지금 부채 문제 해결 못 했으니까 정부도 그렇고 정부 회사들도 그렇고 정부가 보유한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그럼 디폴트가 막 생기겠죠.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 말서부터 결국 국영 기업들 몇 개씩 부도 정리하고 있죠. 정리 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죠. 근데 기업이 디폴트가 나고 주가가 폭락을 하면 이제 중국 체제 붕괴 위험 자체가 있는 거죠. 그쵸. 너무 큰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그 거래소에 가면 써 있대요. 중국의 주식은 인민의 재산이다. 아 그래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진짜요? 예. 그 예전에 제 다른 회사 그 주식을 운용했던 본토 주식을 이제 큐피르에서 운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50% 반토막 나기 전에 그 요 전 중국 크라이시스 나기 전에 다 판 거예요. 자기는 진짜 우연히 다 팔았대요. 6월 말이 반기 말이어서 그냥 5월 말쯤에서 정리하고 6월 초 편안히 지내자고 했는데 6월에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너네 뭐 알고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조사받았대요? 조사받았대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거기 써 있대요. 중국 주식은 인민의 재산이다. 중국다운. 너무 중국도 그런 게 결국 정부는 너무 내려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너무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10% 상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돼서 부도가 막 나버리면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 미국 다 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글로벌 크라이시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이제 메타월드 가서 우리는 다 이제 그 잠자고 있고 이제 사이버 세상에서 우린 즐겁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키는 또 제가 이게 이 그림에서 보면 결국 금리가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키 드라이버를 그럼 뭘 보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했을 때 15금리랑 그 다음에 그 5년짜리 ND US 금리예요. 수합 금리예요. 수합은 이제 고정금리랑 변동금리랑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들을 이제 그 외국인들이랑 합쳐가지고 난 딜리버러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그냥 차익 정산하는 기관끼리 하는 수합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합 거래 레이트를 그려보시면은 이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여기 사이버로 해가지고 파란색 차트로 금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년짜리 수합은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뭐 사고 팔고 위안화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움직이는데 결국 5년짜리랑 1년짜리랑 금리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요때 2017년도 요때쯤 한 지금 2015년도 요때쯤 해가지고 중국이 금리랑 환율이랑 최대한 자유화 해볼게 이러면서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최근에는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맨 끝에 보시면은 ND 수합은 빡 올라갔는데 사이버는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버가 계속 이렇게 스테이하게 움직여서 스테이블하게 가고 있다면 뭐 중국도 큰 문제 없고 미국도 큰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지만 변수가 있어서 갑자기 사이버도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합 금리도 확 따라 올라가는 상황이 보여지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서 조심해서. 풋옵션을 사든지 선물을 숏을 치든지 네.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다음 이슈는 쿼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이번에 그냥 생각해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저도 뭐 상반기 보면 1월은 좀 좋았다가 금리 얘기 나오면서 좀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 다음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이제 금리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코로나 이전 사태에 많이 가까워졌으니까 뭔가 지금 좀 제 주변에 금융권 일하는 사람들이 다 뭔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거품이 있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작년부터 했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다음 단계가 이제 블랙스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근데 뭐 제가 쿼드일 수도 아까도 있고. 말씀드린 블랙스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상이 시장을 뭐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앞에서 그렇게 제가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정도 차트로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빠져야 된다라고 우리의 과거 생각으로는 안 맞는다. 드는데 느낌으로는 그런데 이게 돈을 이렇게 풀어본 적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틀릴 수 있어서 잘못하면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하게 천천히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맨날 숏캐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돈 이렇게 풀었으니까 우리 좀 돈의 가치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갖고 있을수록 뭐 가치가 손해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 뭘 살 거야라고 물어보면 살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답인 거죠. 왜냐하면 뭘 사도 잘못하면 크래시니까. 그래서 저는 숏캐시라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숏캐시 안 하면 숏캐시하고 뭐 할 건데? 할 게 없긴 없어요. 할 게 없죠. 주식, 채권? 네. 근데 채권 사면 마이너스인데. 원자재? 그러니까 원자재, 채권, 부동산 다 막아버렸죠. 글로벌리.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숏캐시는 선택이 아니라 숏도 그냥 그 캐시도 결국은 어나더 에셋으로 그냥 봐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애들이 자꾸 비트 가잖아요, 이렇게. 그처럼 어쩔 수 없이. 막 인플레이션이 막 오는 게 아니니까 캐시 들고 있는 게 꼭 바로 위험한 거는 아니니까. 이제 폭락할 때 살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총알이 있어야 되니까. 네, 물타기 해야 되잖아요. 팔아서 살려고 그러면 그래, 또 팔아서 살려고 그러면 늦었죠, 네.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숏캐시를 외치며 뭐든 사라라고 얘기하는 너무나도 많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저는 약간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캐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얘가 돈이 안 돼도 폭락할지 모르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거죠. 느낌상으로는. 그러나 계속 갈 수도 모르는데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블랙스완이 생기면 진짜 뭐 반토막 나겠죠. 저런 블랙스완이 생기면. 노멀한 경우는 뭐 한 10% 정도 하면서 이렇게 가겠지만. 그러니까 10%로 간다고 치면은 그래도 좀 에셋을 가져가는 게 좋은데 다 팔고 뭐 캐시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뭔가를 사고 나머지 캐시를 다 뭐 아무 걸 사라 그런다고 샀다가 크라이시스는 모두 다 내려가니까 그때 세이프한 거는 결국은 캐시인 거죠. 네. 근데 캐시의 그 비중은 각자의 리스크 애프타이트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해야 되죠. 물타기 내가 몇 번 할 건지. 선물도 물타기. 그렇죠. 네, 물타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들 동향을 보니까 주가 지수 같은 것도 조금 한쪽으로 조금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중에서 말하는 개인 고객들 한쪽으로 좀 쏠리면 변곡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어느 쪽으로 쏠리나요? 네. 숏으로 막 쏠리고 있어요? 약간 숏에 물려 있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어떻게 되지? 광고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이제 다른 업쪽이랑 협업해갖고 이렇게 어떤 고객들의 비중? 어느 쪽에 포지션이 많이 노출되는지를 서비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많이 한다고요, 이제 주식은. 네, 그래서 선물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인 거죠. 그쵸. 왜냐면은 이게 잘 맞춰서 그쪽으로 쏠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소위 말하는 물려서 쏠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거는 틀렸다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그런 경향이 조금 보여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변곡이 한번 올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일부 미리 정리하신 분들 뭐 주식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 기다리고 있고 변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원치 않고 그래서 보면 주식도 제가 잘 몰랐는데 3월에 뭐 많이 개인 분들도 정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 자금이 정리되고
뭐 일부 젊은 친구들은 또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화가 있어서 비트코인 사실 이제 금융권의 일반 상식 논리로 가는 구조는 아니어가지고 비트코인도 안 해요. 다 코인만 해요. 그렇죠. 뭐 특별한 코인. 네. 비트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시장의 변화가 있어서 저도 뭐 어느 정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한번 이제 금리랑 뭐 향후에 대한 어떤 전망 이렇게 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쿼드 관련해서는 좀 더 저는 재밌는 생각이 많이 떠올랐지만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하고 그 예전에 저희가 유튜브 저희 팀에서 촬영한 거에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중간에 이제 작년에 저희 할 때 중국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는 정치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바이든은 자기 입장을 어느 정도 자기 색을 보여준 거죠. 트럼프랑 똑같이 간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그리고 제가 바이든이면 이제 인생 노년에 더가 없잖아요. 다음이 마음에 가는 대로. 그러니까 예전 정치인으로 자기 막 되게 양보하고 뭐 타협하는 정치인이었다고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롤 모델이 앞에 있잖아요. 트럼프요? 트럼프라는 롤 모델이 있잖아요. 아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역치? 뭐 한계가 넘어가는 걸 보면 이게 넓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거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하고. 크게 안 다를 거라는 예상이 왜냐면은 많죠. 트럼프가 막 때려도 중국이 막 이상한 짓을 하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알래스카 왔을 때 때린 거죠, 바로. 뭔가 얘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공격하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되게 취약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독재를 유지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뭔가 체제의 불안정성이 그런 데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도 그래서 생겼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중국도 공산당 안에 다당 같은 파가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 그 파 중 하나가 정권 교체를 원해서 막 터뜨렸겠죠. 니네가 관리가 안 된다 뭐. 근데 지금은 독재니까 최대한 숨기다가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만큼 커져서 까발려진 거니까 그렇게 보면 중국이 더 취약하고 그에 비해서 미국은 뭐 경제적으로는 좀 불리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막 나갈 수 있는 상황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 길었는데 요지는 저희 영상을 많이 참고하시라는 과거 영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과 같이 저희가 이제 코드까지 뭐 그다음 또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코너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